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이 짧아 곧 두툼한 겨울 점퍼를 꺼내어 입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두 건강한 10월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60대 아버지를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제 엄마이었던 사람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아버지와 저의 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는 합니다. 어떤 눈빛인지, 그 눈빛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불행한 삶을 살진 않았답니다. 제게는 100명의 엄마보다 더 낫고 훌륭한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성장하는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서는 결코 여자아이인 제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될 순 없었지만 언제나 제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참 좋았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주말엔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배우며 놀고 동물원에 가고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도 아버지께서 계시니 저는 행복한 아이였답니다. 집에 먹을 반찬이 늘 김치에 계란 프라이 뿐이더라도 아버지만 함께 있으면 저는 웃음이 나는 아빠 바라기였죠. 그렇듯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를 다루는 최고의 무기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자전거를 알려주신답시고 뒤에서 몰래 손을 넣으셨다가 제가 바닥에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면 아버지께서는 우는 저를 달래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뚝. 아빠가 우리 혜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까?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올 때도 그냥 혼자 심술이나 올 때도 아버지께선 늘 최고의 무기인 아이스크림을 꺼내셨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아주 추운 겨울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울부였던 제게 아버지의 아이스크림 사줄까? 하는 물음은 묘약 중의 묘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질 때마다 대책 없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다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메로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늘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함께 하려 해주시고 같이 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는 사이였던 아버지와 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아버지와도 조금 멀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저희는 또 다른 형식의 친구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도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나 봅니다. 저희 사이에 엄마라는 존재의 부재는 있을 수가 있어도 사랑이라는 감정의 부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요. 다 큰 딸과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나이 20이 되고 이제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인생에 별다른 고민거리 없이 지내던 제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혜주야, 아빠가 이제 너하고 같이 목걸이 만들고 손톱 색칠하며 노는 친구는 못 되어주더라도 네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사소한 것부터 무거운 걱정거리들, 그런 거 털어놓으면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주는 친구는 되어줄 수 있어. 이제 너도 대학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아빠를 가장 편한 친구로 생각해줘. 아빠가 다 들어줄게.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좀 와닿지도 않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저 든든하고 감사하기만 했었죠. 언젠가 살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제 앞에 찾아오더라도 제 고민과 걱정을 함께 해줄 아버지께서 계시니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그 생각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쭉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도 정작 저의 사소한 고민이나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함께 술을 마시는 친구들의 몫으로 나눠졌어요. 그땐 모두가 한창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기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을 털어놓으며 술을 마실 때였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 술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께는 죄송한 일이었지만 어쩐지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짝사랑하는 과 선배 이야기나 과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아버지께 털어놓기가 괜스레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보았을 때 그때가 아마 아버지와 제가 제일 거리가 있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 마음속에서 확연히 중요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건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답니다. 네모난 사무실 안에서 각자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업무 처리에 바쁜 사람들은 제가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잡담을 떠들어대던 대학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더군요. 어째서인지 모르게 기가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치킨 엄청 맛있다던데 드셔보셨어요? 라고 한다든지 요즘 인기 있는 그 영화 보셨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꺼내서는 안 되는 질문 같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무게 있고 사무적인 말들만 꺼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힘이 잔뜩 빠진 얼굴로 말없이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들어간 팀은 영업팀이었는데 그래서 더 다른 이야기 말고 매출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할 것 같았답니다. 실제로 팀원분들이나 상사분들도 사무적인 대화 외에 잡담을 나누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래저래 눈치만 보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숨막히는 공간에서 드디어 벗어나 주말이 온다는 생각에 금요일 아침부터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저처럼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친구들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죄다. 환영 회식이 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결국 편의점에 들러 비닐봉투 한가득 캔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왔어? 하고 물어오시는 아버지 앞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철푸덕 주저앉아 맥주 캔부터 땄어요. 벌컥벌컥 목구멍 가득 맥주가 서둘러 내려가고 나니 속이 뻥 뚫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 구워오셨는지 가스레인지 불에 노릇하게 구운 오징어 하나를 제 입에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회사 생활 보기보다 힘들지? 먹고 아빠가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렇게 허허하고 사람 좋은 웃음소리를 내며 웃어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기다리던 금요일에 친구들 모두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이미 제 속은 뒤틀리다 못해 꼬이고 꼬여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질 기세였었어요. 그런데 아빠도 다 알아 하고 건네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을 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엉엉 우는 저를 아버지께서는 달래어주지도 않으시고 그저 재미있다는 듯 허허 웃으며 제 입에 오징어 다리만 넣어주실 뿐이었습니다. 한참 울다 멋쩍은 기분이 들어 먹던 걸 멈추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그제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누가 그렇게 널 힘들게 하더냐? 아빠한테 모조리 다 이야기해봐. 그 말에 거짓말처럼 저의 두 입술이 봉인해지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던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털어놓게 된 거예요. 행여 저만 부적응자처럼 굴고 있는 것일까봐 친구들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인생 최고의 선배님인 아버지께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고민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치졸했던 저의 속마음을 들어보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해답은 간단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딘가 속 시원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우리 딸. 근데 혜주야, 회사 동료랑 학교 친구랑은 다른 거야. 마음 맞는 사람 만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한 공간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단다. 이제 혜주, 네가 그 무리 속에 속하게 된 것이란다. 혜주 너에게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네가 그 무리에 합류한 것이라고 생각해보렴. 그럼 너도 자연스레 그들의 암묵적인 규칙에 녹아들게 될 거야. 무조건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둬. 혜주 네가 영업팀이니까 팀원들이 다 함께 해나갈 일은
매출을 올리는 일이겠지. 그러니 그 대화가 주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야. 네가 일이 손에 있고 회사에 적응을 하고 나면 너 또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일 편한 대화가 되어 있을 거야. 조바심 가질 것 없어, 우리 딸.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 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길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단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어쩐지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견디자, 견디면 되겠구나. 그날 아버지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울였던 맥주의 맛은 아주 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어 사무실에 출근을 했을 땐 어쩐지 지난주와 다른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출근했던 첫 주가 마침 팀 전체가 바빴던 기간이었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 모두가 예민해 있었던 터라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것이라더라고요. 혜주씨, 저번 주에 너무 정신없었죠? 우리 이번 주에 팀장님 쫄라서 소고기 먹으러 가요. 늦었지만 환영해 해야지. 아마 다들 성과도 잘 내고 해서 소고기 사주실 거예요. 단지 입사 시기가 하필 저희 팀이 가장 바쁜 시기였던 것뿐이지만 어쩐지 저는 아버지와 소소하게 기울였던 맥주 한 캔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알아가야 할 것도 많았던 신입이었던 저는 그렇게 얼렁뚱땅 1년을 채우게 되었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종종 회사 일이 막히거나 마음이 답답해질 때면 캔맥주를 사들고 가 아버지 앞에 앉곤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럴 때마다 단 한 번의 싫은 내색 없이 저의 모든 고민거리를 들어주셨고요. 그러고 나면 무겁고 막막했던 골칫덩이들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톱을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던 친구에서 더 발전해 저희 부녀가 이젠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싶어 아버지와 마주 앉았지만 어쩐지 다음 날이 되고 나면 제 마음에서 털어낸 것들보다 그 시간들로 인해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난 이후엔 예전보다 아버지와 더 돈독한 사이가 된 것만 같았어요. 제가 서툴지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 팀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대리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면서 공석이 되는 바람에 원래 주임 자리에 계시던 분이 대리로 승진을 하고 주임 자리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새로 오신 주임님은 나이 28의 남자분이었어요. 저하고는 2살 차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첫 인상이 아주 강렬했었답니다. 전체 인사를 하고 업무 준비 시간에 탕비실에 들어갔는데 탕비실에서 나오던 주임님이 제 어깨와 탁 부딪히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제게 쏟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뒤따라 탕비실로 들어오던 다른 직원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헉 하고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어요. 흰색 니트가 다 얼룩져버린 저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탕비실 앞엔 싸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필 부딪힌 사람이 그날 처음 뵙는 주임님이라 다른 직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앓는 소리도 못하고 허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짧게 웃어 보이기만 했어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그러질 못했답니다. 정말 아끼던 옷이었거든요. 그날 왜 하필 그 옷이 입고 싶었던 건지 짧은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주임님은 급하게 자리로 뛰어가 물티슈를 제게 내밀었어요. 죄송하다고 반복하는 사과에도 쪼잔한 저는 쉽사리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일은 꼭 주임님만 제게 사과를 건네야 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제 잘못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제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필이면 지우기 어렵다는 커피 얼룩으로 망가져버린 니트를
그저 허망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주임님. 세탁하면 되죠. 하지만 그곳은 회사였고 곧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만 괜찮다고 하면 되는 일이었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제 잘못도 분명 있는데 기분 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탕비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빨리 세탁을 하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사무실엔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일까요? 어쩐지 주임님과는 한 달이 넘도록 친해지지 못하고 어색했습니다. 니트는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쓰레기통 행위된 지 오래였어요. 그 일은 금방 머리에서 지워졌지만 유독 주임님과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쪽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꼭 그쪽에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다른 팀원들은 그런 저희 둘의 사이가 꼭 저 때문인 줄 안다는 것이었어요. 혜주씨, 강주임 아직도 용서 안 해줬어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팀원들은 종종 그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어쩐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야 그럴 만도 했습니다. 주임님이 묘하게 거리를 두는 탓에 친해져 보려고 노력해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은 잘 굴러갔습니다. 그 후엔 제 옆으로 새로운 신입사원도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사원의 직속 선임이 되었고요.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웃음이 많던 그 사원은 일도 곧잘 했었답니다. 그 사원의 업무를 알려주고 배분하는 것은 저의 일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그 신입사원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믿음도 갔었고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믿고 맡긴 일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믿은 탓에 끝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제 잘못이 컸습니다. 급기야 저희 팀 회의를 앞두고 회계팀으로 저 혼자 불려가게 되었어요. 저희 팀 팀장님도 팀원들도 모두 회의실에 내려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무실에서 다른 팀원들이 모두 듣는 큰 소리로 회계팀에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쩌렁쩌렁한 부장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다른 직원들은 침묵을 지켰지요. 돈에 관련된 실수이니 모두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입사원이 일을 잘한다고 해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제 책임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의 언성이 자꾸만 높아져 갔어요. 알고 보니 제가 입사하기 전에 제 자리에서 일하던 직원도 똑같은 실수를 일삼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묘한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제가 모르던 때의 일까지 들먹여가며 이렇게 소리칠 일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결국엔 그 자리는 뿌리를 싹 뽑던가 해야 한다니까 하는 부장님의 호통을 마지막으로 다른 팀 팀장님이 그 자리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영업팀 회의 있지 않아요? 한마디에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두근거리는 심장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회의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계단을 타고 회의실로 내려가는 동안 수돗물 같은 눈물줄기가 뚝뚝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회사 안에서 눈물이 터져버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회의실에 들어가야죠. 소매로 꾹꾹 눈물을 닦아내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냉랭한 회의실 기운이 뜨거운 눈두덩을 식혀주기라도 할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팀장님 눈치만 보던 회의실에서 주임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치고 화들짝 놀라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던 주임님. 저는 울었다는 걸 들킨 것 같아 멋쩍은 마음에 어색하게 표정을 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친하지 못한 주임님한테 그런 모습을 들켰다는 것이 죽을 만큼 창피했지만 어째서인지 상황은 걱정과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날 퇴근길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제 앞에 누군가 뛰어와 멈춰섰거든요. 저기 혜주씨,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힘차게 달려왔는지
숨을 들쭉날쭉 고르는 주임님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메로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생뚱맞은 전개에 눈이 휘둥그레져 주임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느냐는 의미였죠. 아, 그냥 다른 뜻은 없고요. 아까 회의 시간에 온 것 같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맞죠? 신경 쓰이더라고요. 드세요. 해주시 주려고 일부러 산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메로나를 입에 물고 어색한 주임님과 함께 퇴근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내내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그랬듯 어색한 공기가 맴돌았어요. 그 후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퇴근길에 마주친 적 없던 주임님과 이상하리만치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껌 같은 걸 나누어 주기도 하고 분식 집 앞에 서서 오뎅 국물을 마시기도 했지요. 그때쯤 됐을 땐 제 스스로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혹시 나 혼자만 주임님을 어색하게 느끼는 거 아닐까? 주임님도 나를 어색해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어색한 사이라고 굳게 믿었던 주임님이 자꾸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같이 가요 하며 따라오니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풀리지 않는 어색함이 정점에 달했던 건 그날이었어요. 어느새 주임님과 함께 퇴근길에 오른 지도 2달이 넘어가던 시점. 지겨운 겨울이 끝나가고 초봄을 알리는 새싹들이 나뭇가지마다 피어나고 있던 때였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길에 상가 옷가게에 있던 니트 색감이 특이해 그냥 잠시 쳐다본 것뿐이었는데 이 남자가 글쎄 다음날 그걸 사들고 온 것입니다.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묻는 제게 주임님은 아주 해맑은 눈을 하고 말했어요. 제가 저번에 니트 망가뜨렸잖아요. 정말 내내 미안했는데 어제 이거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기에 사왔어요. 맞죠 이거? 그 해맑은 눈에다 대고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고맙다고. 그리고 저번 일은 정말 괜찮으니 더 신경 쓰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니트를 받았습니다. 연두색에 두툼했던 그 니트는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온 봄날씨 덕분에 한 번도 제 몸에 걸쳐지지 못하고 옷장 안에서 1년 내내 파묻혀 있어야 했어요. 그 니트 왜 안 입느냐는 주임님의 질문에 날씨가 더워져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댔지만 저는 속으로 언젠가 다시 다가올 겨울이 늘 두려웠습니다. 내 얼굴에 연두색 안 받는데. 하지만 생각해준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한 번은 꺼내어 입어야 할 참이었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올 겨울을 기다리던 와중에 주임님과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임님이 베푸는 호의가 저를 향한 관심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제가 그 마음을 알아주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이미 저도 주임님에게 물들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울었던 날, 퇴근길에 급히 뛰어와 아이스크림을 건네던 그 모습은 꼭 어렸을 적 제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 아버지의 모습 같아서 내내 마음에 남았었답니다. 그저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라서 신경 쓰인다 느꼈던 것이 호감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출근 첫날부터 제 옷에 커피를 쏟아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강태성 주임님은 메로나 하나에 어느덧 제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회사 내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 사이에 저희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봐야 좋을 것이 없겠다는 생각에 비밀 연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회사 안에서는 예전처럼 서먹서먹한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물론 영업팀 일이 너무 바빠 딱히 연기라고 신경 써서 할 것도 없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남들을 속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3년 정도를 더 그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년퇴직을 하시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고요. 저도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아버지 힘든 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보아도 아버지께서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승진을 했어도 제 월급으로는 턱도 없는 삶이긴 했어요. 그게 아버지께 불효를 하는 게 되는 것 같아 속이 상했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칸이라도 더 높이 승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받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설레발을 치고 있느냐고 웃으셨지만 제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아버지를 위할 수 있는 것인지 어려운 고민에 빠졌었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경비 일을 시작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해마다 챙겨받으시는 건강검진을 하시고 돌아와 삼겹살에 소주를 드시겠다고 상을 차리시는 아버지께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퇴직 이후 부쩍 저녁 식사마다 술을 곁들이는 일이 늘어나셨거든요. 예전엔 드시더라도 저와 함께 맥주 한 캔 정도가 다였다면 이제는 잦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핑계를 대며 늦는 딸이 없어 수다마저 빠진 밥상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었는데 주말에 분리배출을 하러 내려갔다가 깜짝 놀라고 만 거예요. 체감상으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소주병이 나와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께 잔소리를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건강에 행여나 해가 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웃어 넘기기만 하실 뿐이었고 건강검진하느라 하루 전날만 술을 건너뛰시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화가 나 잔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며칠 후 그날 그렇게 아버지께 잔소리를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고 맙니다.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하실 때 복부 CT를 추가로 선택했었는데 신장에 이상 소견이 있어 일주일 후에 따로 외래 진료를 가셨었나 봅니다. 그땐 그런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잔소리만 왕창 퍼부었었는데 병원에서 그런 말을 듣고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걱정되셨을지 생각하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속이 쓰려요. 제가 아버지의 암을 알게 된 것은 2주 정도 후였습니다. 외래 진료를 보러 가셨던 아버지께서 신장암 1기 의심 소견을 받으시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정밀 신장 CT를 촬영하시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혜주야,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아. 암이라네. 일하던 도중 걸려온 전화에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암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덤덤해서 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반차 좀 쓰고 아버지께 바로 가봐야겠다고 반쯤 미쳐서 말하는 제 옆에 남자친구 태성씨가 함께 섰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너 혼자 못 가. 나란히 반차를 쓰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몇 번이나 정신을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한테는 해당될 리 없다고 믿었던 단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암, 그 한 글자가 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일한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잃을까 덜컥 겁이 났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울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었었던가. 불안한 마음으로 도착한 집. 거실에 멍하니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아빠! 다른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계속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크고 두툼한 손은 위로 받아야 할 때마저 다 큰 딸의 등을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진짜 울고 싶을 사람인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치 없는 눈물을 얼마나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실컷 울다 울음을 그친 제게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의 아버지 상태와 앞으로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선 그나마 마음이 놓였던 것은 초기, 중기, 말기 중 아버지의 상태는 초기에 속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병명은 신장암이었는데 약 3.5cm 정도의 크기에 속해 1기로 의심이 되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2주 후에 예약을 해두었고 무사히 수술 잘 받고 회복에 신경을 기울이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었죠. 걱정했던 마음이 사르르 내려앉다가도 또 눈물이 왈칵 터져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빠.
라고 했다가 그래도 아빠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 라고 하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수술까지 2주. 그 시간 동안 마치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회사에는 갑자기 태성 씨가 저를 데려다 주는 바람에 둘이 연애한다고 소문이 쫙 나버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도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공포였지만 그 암이 수술을 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라는 사실 자체가 더 커다란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 흔한 감기조차도 잘 걸리지 않으셨던 아버지이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한 통을 싹 비우시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때만큼은 아버지가 저의 아이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수술 일주일을 앞두고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린 뒤 휴가를 냈습니다. 쓸 수 있는 연차와 휴가를 싹 다 끌어모아 어렵게 만든 한 달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 간병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입장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쉬시라고 하는 제 말에도 기어코 경비일을 나가신 아버지를 수술하시기 전에 집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있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3일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아파트에 마중을 나갔다가 경비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아빠! 하고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닦던 아버지의 손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혜주야,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제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체 모를 노란 봉투를 빼앗아 내용물을 살폈어요. 그런데 봉투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아빠, 이거 뭐야? 뭔데 그래? 아버지께서는 다시 제 손에서 봉투를 가져가 내용물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결국 저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냐고 아버지를 한 번 더 추궁하는 수밖에 없었죠. 순찰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문 앞에 있더라고.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서 화들짝 놀랐는데 그 옆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 아버지께서는 책상 위에 펼쳐진 편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 시선도 자연스레 편지에 적힌 글자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곳엔 서툴고 삐뚤삐뚤한 글씨체를 한 어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 선생, 몸은 좀 괜찮어? 나 백구동 1002호 할머니예요. 글쎄, 암에 걸려 이 좋은 가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괜찮어? 괜찮지 않겠지. 나도 60살에 수술을 해봐서 그 마음 알아요. 막막하고 무서워도 조금만 힘내요. 다 지나가요.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나 도와준 거 고마워서 마음을 담았어요. 힘내서 다시 만나면 좋겠는데 수술 꼭 잘 받고 돌아와요. 경비 선생 없으면 이제 내 손수레는 누가 들어주남. 고마웠어요. 그러니 부담 없이 받아요. 꼭 수술비에 보태서 빨리 나아요. 편지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모르는 할머니의 말투와 표정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아파트의 주민인 할머니 한 분께서 아버지의 수술비를 내주고 싶다고 편지를 적어 몰래 경비실을 찾으셨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편지를 다 읽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이 평소 아버지께서 눈여겨보시던 할머니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순찰 돌거나 경비실에 앉아있을 때 가만 주변을 보다 보면 허리도 잘 펴지지 않는 아주 작은 몸을 하고 손수레를 끌고 가는 분이 계셨어. 우리 엄마 살아계셨음.
저 연세쯤 됐겠다 싶은 분이어서 더 눈이 갔지. 근데 백구동 앞에 가보면 동 입구로 올라가는 길 바닥에 작은 턱 하나가 있어. 그분이 댁으로 가시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지나야 하는데 손수레가 자꾸 그 턱에 걸려서 어쩌지를 못하시는 거야. 몇 번 그때를 기다렸다가 가서 빼드리고 그러다 보니 동 앞까지 들어드리게 되고 그냥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었는데 어느 날엔가 나한테 와서 이름을 물어보더라고. 경비 선생 이름이 뭐예요? 하면서 웃으시는데 그게 좋아서 그 후로 종종 대화도 나누고 했었어. 그래도 나 암에 걸렸단 말씀은 드린 적 없었는데 어떻게 아신 건지.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그 아파트에 근무하셨던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그 할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제법 얼굴을 익힌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근무 도중 할머니를 뵙게 되면 늘 도와드리곤 했고 그 친절함에 할머니께서 감동을 하셨던 것인지 아버지가 암이라는 소식을 어디서 들으시고는 이렇게 몰래 돈을 두고 가신 것이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드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다 나으시면 꼭 찾아가 인사드리겠다고. 며칠 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사히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버지께 눈물 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괜히 아빠, 수술 끝나고 나오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는 시답지 않은 소리만 늘어놓았었어요. 수술이 끝났다는 말에 약속대로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다 놓았지만 병원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입에도 대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셨지만 아이스크림은 나중에 먹자는 제 말에 울상을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술이라는 관문을 지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저의 기도와 함께 무사히 퇴원까지 하게 되셨답니다. 퇴원하시면 가장 먼저 무얼 하고 싶으신지 여쭙는 저의 질문에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백구동 할머니, 그 할머니 댁에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뵙고 싶어. 나 수술 잘 끝났다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어.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면 저 혼자라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버지께선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할머니께 드릴 과일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와 함께 탄 백구동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이게 누구야? 경비 선생? 할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버선발로 나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른 들어오라며 아버지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할머니의 등은 아버지의 말씀처럼 작고 동그란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주로 할머니께서 아버지 칭찬을 하시는 것이 대화의 주제였답니다. 내가 이리저리 가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 도와주셨지, 경비 선생이. 이마에서는 진땀이 나고 몸은 짧아 답답하고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귀신같이 나타나 도와줬어, 나를. 그런데 그렇게 심성이 곱고 바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게 안타깝고 속이 쓰려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랬지. 아이고, 근데 딸이 아빠를 닮아 참 곱고 예쁘다. 잘 키웠어. 좋은 아빠 둬서 참 좋지? 그치? 아빠 손잡고 이렇게 같이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칭찬은 따뜻한 온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정말 감사했다고, 할머니의 마음 덕에 아버지께서 더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었다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할머니, 나왔어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를 듣자마자 등 뒤에 소름이 쭈뼛 돋아났어요. 반사적으로 돌아본 곳엔 너무나도 반가운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라고 제게 물어오는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남자친구 태성 씨였어요. 오빠는 왜 여기에 있느냐고 저도 되물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같은 질문을 주고받은 것이었죠. 놀란 저를 대신해 태성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여기가 우리 할머니 댁이니까. 놀라서 벙쪄 있는 저와 태성 씨를 번갈아 보시던 할머니께서도 그제야 아이고 우리 태성이하고 아는 사이냐? 가만 보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며 제 얼굴을 골똘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를 내주고 싶다고 호의를 베풀었던 대쪽 같은 할머니께서 알고 보니 제 남자친구의 친할머니셨던 거예요. 할머니, 내 여자친구. 내가 사진 보여준 적 있잖아. 아버지께서도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몇 번 오고 가며 태성이를 뵌 적이 있는 아버지이셨지만 편지와 봉투를 건네셨던 할머니께서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의 할머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테니 그럴만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반가움에 태성 씨를 끌어안으셨고 뒤따라 할머니도 저를 얼싸안고 좋아하셨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엄청난 인연에 신기하기도 했던 저희 네 사람의 첫 조우는 그렇게 울음으로 시작해 웃음으로 끝이 났답니다. 태성 씨는 제게 할머니께서 혜주 네가 내 여자친구라는 게 너무 좋으신가 봐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쁨 받으니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제가 아버지로 인해 예쁨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쁨 받던 것은 끝내 저희에게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답니다. 착한 경비 선생이랑 하루빨리 사돈을 맺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께서 글쎄 저희 아버지와 하루빨리 사돈을 맺고 싶으시다고 노래를 부르시는 바람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결혼할까? 라는 말이 오고 가게 되었거든요. 그건 결국 저희를 부부라는 인연으로 맺어주었고 말이에요. 그렇게 알콩달콩 소소하게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린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에게 아이가 둘이나 생기는 동안에도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정정하시답니다.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어도 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두 분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의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사랑해드릴 테니 꼭이요. 비록 드라마처럼 멋진 효도를 하는 부잣딸은 될 수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제게 하셨던 것처럼 마음 깊이 우러나는 진짜 사랑으로 끝까지 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럴 시간이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엄청난 우연들로 이어진 귀한 인연이니까 말이에요. 옛 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요. 힘든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할머니와의 인연을 만든 아버지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도움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것에 큰 역할을 하셨던 할머니. 그리고 탕비실 앞에서 진짜 옷깃을 스쳐 인연을 만든 저희 부부가 그 옛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자 하셨던 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저희 부부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